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그리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다치는 바람에 평생 누워 계셨고, 엄마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집안 경제까지 다 책임지셔야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해서 온갖 미술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다 받았고, 그래서 미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는 미대에 진학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에도 3년 내내 미술반에 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직접 권유하셨지만 부모님께도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욕심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술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데 뒷바라지 못해주실 게 뻔했고, 그럼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거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제 마음속에서 싹을 잘라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면 욕심은 더 커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대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취직을 하고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저처럼 꿈과 재능이 있지만 형편 때문에 펼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자고 결심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경비로 취직했어요. 월급이 많진 않았기에 집안 살림에 좀 보태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점심 사 먹는 대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적금도 부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흑심을 품고 작업을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는 연애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단하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애 생각 없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래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진 씨, 오늘 일 끝나고 뭐해요? 사당역에 진짜 맛있는 곱창집 있는데 나랑 한 잔 콜? 죄송해요. 오늘 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요. 에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랑 좀 놀아줘요. 나 오늘은 혼자 저녁 먹기 싫단 말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실은 나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미역국은커녕 하루 종일 바빠서 점심도 빵 조가리로 대충 때웠다고요. 아, 그러셨구나. 내가 풀코스로 쏠게요. 희진 씨는 그냥 나랑 같이 있어주기만 해요. 가끔 저희 회사에 오는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인상이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을 웃으면서 대했고 저한텐 특히 친절했어요. 어떻게 제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올 때마다 저한테 바나나 우유를 사주기도 했죠.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땐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도 점심 혼자 먹기 싫다면서 괜찮다는 저를 굳이 끌고 가서 점심을 사주기도 했고요. 막막하고 어려운 사회생활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니 저도 모르게 조금은 호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그날은 마침 생일이라고 하니까 딱 잘라 거절하기 미안한 마음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죠. 여기 곱창 진짜 맛있죠? 완전 술이 꽉 찼어? 그쵸, 희진씨? 네, 제가 먹어본 곱창 중에 최고예요. 희진씨가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다 좋네. 그럼 우리 2차는 맥주에 치킨 콜? 그럴까요,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무려 2차까지 갔고 맥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을 얘기까지 하기로 했죠. 근데 희진 씨는 왜 연애를 생각 안 해요? 사실 저는 소녀 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서 집안에 보태야 되거든요. 착하네. 지금 한창 예쁘고 싶을 나이인데 항상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구나. 화장품 사는 거, 파마하는 거, 그런 것도 저한테는 다 사치니까요. 그런데 김대리님은 왜 연애 안 하세요? 나도 뭐 비슷해요.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결혼해도 엄마 모시는 거는 달라지는 거 없을 텐데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인데다가 아유, 아무튼 요즘 누가 이런 남자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면 좋을 텐데.
그쵸? 희진 씨처럼 그렇게 이해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자, 열심히 사는 우리를 위해서 건배. 깊은 속마음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랬는지 그날 이후로 저도 그 남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남자가 저한테 더 강하게 어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부담 없이 가끔 따로 만나 데이트 비슷한 걸 즐기기도 했죠. 제 어려운 사정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데이트 비용 같은 걸로 한 번도 저한테 부담 준 적이 없어요. 밥값도 커피값이나 술값도 영화를 볼 때도 늘 그 사람이 부담했죠. 가끔씩 저한테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 미안해서 제가 뭐라도 사드리고 싶어 하면 절대 뭐 바라고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희진 씨는 그냥 받기만 해요.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시간이 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깊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게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고 가끔은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없이 5년쯤 그렇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결혼 얘기를 꺼냈죠. 희진 씨가 나랑 결혼하면 내가 진짜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는데. 무슨 수로요? 남자는요,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허세 아니에요? 불쌍한 우리 희진 씨.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것도 하나 못 믿을까. 아, 진짜 나 이 여자 고생 그만 시키고 싶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저를 울컥하게 했을까요? 이런 남자라면 함께 고생해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우리 결혼할까요? 정말이요? 에이, 근데 나는 집도 없고 뭐든 돈도 없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 거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되죠. 지금처럼요. 나는 엄마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 어른들한테 이쁨 받을 자신 있어요. 회사에서 저 하는 거 보셨잖아요. 결혼해도 우리 지금 집에서 살아야 될 텐데. 집도 코딱지만 하고요. 그거는 서로의 동선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가족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는 제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겠다는 사람. 나 더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사람. 저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식도 아주 작게 간소화해서 했고 신혼집은 당연히 14평밖에 안 되는 좁은 시어머니의 집에 합가를 해서 같이 살게 됐죠. 사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탐탁해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이 대단한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 저한테 코를 삐었다며 대놓고 싫은 티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내가 시어머니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살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또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걸 보면 시어머니 태도도 달라질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대놓고 저를 못 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분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물론 있었고 친정에도 계속 돈을 보내줘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단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어머니, 국 데펴놨으니까 밥통에 밥이랑 반찬 꺼내서 아침 식사하세요. 예, 너 지금 국을 끓인 게 아니고 데펴놨다고 했니? 네, 어제 육개장을 많이 끓여서요. 어머니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하루 지난 음식을 지금 시어머니 밥상에 올리라고? 어제 먹고 잘 끓여놨어요. 저희도 좀 전에 먹었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지금 여름도 아닌데요, 뭘. 글쎄, 나는 장이 예민해서 하루라도 지난 거 먹으면 바로 탈이 난다니까. 에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이틀 3일 지난 것도 잘 드셨어요, 어머님. 뭐, 그럼 그동안 나한테 그런 음식을 먹였다는 게냐? 하여간, 다시 끓여놓고 나가든지,
나는 저거 못 먹는다. 그럼 오늘은 국 없이 드세요, 어머님. 저 늦어서 바로 나가봐야 돼요. 출근하는 며느리에게 국을 다시 끓여놓고 나가라뇨. 한겨울에 무슨 국이 상하기라도 합니까? 이런 식의 음식 타박, 반찬 타박은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후로 어머님은 부엌길은 일절 손도 대지 않으셨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모래 손 안 담근 날이 없다. 이제 나도 며느리 들어왔으니 편하게 밥상 좀 받아볼란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는 삼시세끼 밥상 꼬박꼬박 차려드리기를 원하셨죠. 점심이야 뭐 제가 일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계셨으니 굳이 말씀 안 하셨지만 아침은 물론이고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어머님은 아예 식사를 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놈의 회사는 무슨 야근을 그렇게 하니 저녁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뻔했다. 아 뭐해 빨리 저녁 싸드리지 않고. 주말에는 좀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평소보다 30분이라도 아침상이 늦어지면 주방을 들락거리며 살림을 죄다 때려 부술 것처럼 그릇들을 들었다 놨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소란을 피우셨어요. 그래도 제가 나오지 않으면 저 들으라고 큰소리로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죠.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게. 어디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나와 있는데 이부자리에 쳐누워서 시어머니 아침을 굶겨. 마지못해 일어나 밖으로 나왔더니 외출할 준비를 다 하고는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와, 어디 나가시게요 어머님? 며느리가 시애미 아침밥 굶긴다고 소문내러 나간다 왜? 그리고 너 빨래를 저렇게 쌓아놓으면 어떡하니?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이번 주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전 그러면 어머님이 세탁기 한번 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그걸 왜 하니? 너 저기 빨래하는 김에 내 이불 그거 뜯어서 빨아놔라. 이불보는 삶아서 풀 매겨 달인질 해놓고 저 아래 반지꼴 있으니 다 꿰매놓으렴.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친정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네 친정에 돈 갖다 주러 하니? 대체 그 짓은 언제까지 할 거냐? 남편 얼굴 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들은 웬만하면 군소리 없이 했고 싫다고 하시는 건 안 하려고도 노력했어요.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땐 저도 한마디씩 말대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갖 집안일은 물론이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심부름 같은 걸 시켜도 내가 참자 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어머님께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직도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그렇게 싫으신데요? 몰라서 뭐니? 그냥 다 싫어 다. 그런데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돈 없어도 없는 대로 나가 살라 하시지 왜 굳이 집에 들이셨어요? 저 봐라 저 시애미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꼴하지 마라. 제가 맨날 이래요? 해도 너무하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시끄럽다. 듣기 싫으니까 주둥이 닥치고 아유 집안에 먼지 좀 봐라 먼지. 창문 다 열어놓고 청소나 해라.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아니 식모살이를 다 하는 동안 남편은 뭐 했냐고요? 말도 마세요. 결혼 전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던 남편은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든 말든 아예 자기는 투명인간인 양 본치도 들은치도 안 하더군요. 이럴 때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다 잠든 다음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님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저는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처음엔 남편한테도 따졌죠. 당신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안 보여? 왜 또 그래? 뭐가 어때서?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또 그 얘기야. 야, 고부 갈등에는 원래 남편이 끼어들면 안 되는 법이야. 너 그것도 몰라? 끼어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봐. 아, 나 몰라. 그냥 둘이 알아서 해. 제가 얘기할 때마다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 남자가 이런 일에 끼어들면 더 난리 난다며 모르쇠로 이간했어요.
혹시 방치형 RPG 게임 아세요? 휴대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의 일종인데요. 게임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게임 속 캐릭터가 알아서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요. 굳이 시간을 들이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 꽤 인기 있는 게임이죠. 남편은 저를 꼭 그런 방치형 RPG 게임의 캐릭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내가 게임을 시작해 놨으니 이기건 지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기면 좋고 지면 말고 그런 식이었죠. 처음엔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빡쳤지만 시어머니 한 사람이랑 싸우기도 버거웠기에 이 싸움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았기에 저도 그냥 무뎌지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의 식모로 남편의 방치형 RPG 게임 주인공으로 산 지 5년쯤 되던 날, 모두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뭔가 싸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잠에서 깨보니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어디 불났나봐, 여보. 여보. 분명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이미 집안 곳곳에 불이 번지고 있었어요. 얼른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방문이 꽉 닫혀있는 게 보이더군요. 어머님 방 쪽으로 이미 불길이 커지고 있어서 순간 잠깐 망설여지긴 했지만 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머님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연기 때문에 어머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불길은 점점 커졌어요. 저 혼자 힘으로도 이 불길을 뚫고 나가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갈 순 없었어요. 저는 손에 잡히는 담요로 어머님을 푹 감싸 등에 업었습니다. 제 온몸에 불이 붙는 게 느껴졌지만 그것보다도 행여 어머님께 불이 붙을까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불길을 뚫고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어머님을 눕혀놓고 보니 그제야 몸에 이불을 두른 채 오들오들 떨며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 새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언제 나왔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나갔다가 갑자기 파박하면서 연기가 나길래 알고 보니 남편 놈은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하자마자 지 혼자 주랭랑을 쳤더군요. 열불이 확 났지만 그걸 따질 정신도 없이 저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저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지 엄마만 걱정됐나 보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정신 차려봐. 야, 너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도대체 엄마가 왜 이래? 남편 놈은 우라가 치밀었는지 어머님의 구출에 나오는 과정에서 마신 연기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인지 옆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연기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일 뿐 다친 데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손과 다리 그리고 얼굴까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의 반쪽이 화상으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반쪽이라도 온전히 남아있으니 그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조사 결과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걸로 밝혀졌어요. 집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다 타버렸지만 보상금을 받아 시댁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도 다 새로 사야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남편과 어머님이 나가길래 저도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좀 할 겸 같이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랑 같이 가겠다고? 아서라, 창피해서 나는 같이 못 간다. 여보, 어머님,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내가 불렀어? 내가 너 화상 입으라고 했어? 내가 네 얼굴 괴물 만들었어? 그래, 내가 언제 목숨 구해달라던? 네가 칠칠칠 못해 화상 입어놓고 그걸 왜 내 탓을 해? 야, 너 나 좀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안 그래도 괴물 같은데 그러니까 더 무서워. 괜히 같이 나설 생각 말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어. 이왕이면 거실에도 나오지 말고 방구석이나 처박혀 있어. 그 몰골로 가긴 어디 가겠다고? 저는 왜 그 불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남편을 찾아 헤맸을까요? 저 혼자 도망쳤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어머님을 살리겠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저 인간한테 괴물 취급 당하자고 제가 저를 희생했던 걸까요?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에서 저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예, 네가 그래도 쟤랑 살붙이고 산 정이 있으면 그냥 네 발로 이 집 나가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이고, 날 좀 쳐다보지 말고. 저기 벽 보고 말해. 구역질 나니까. 저보고 저희랑 이혼하란 얘기예요? 대가리엔 화상 안 입었나 보구나. 맑게는 알아쳐먹네. 여보, 당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당신하고 이혼하라잖아. 야,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너 같은 괴물이랑 살고 싶겠냐? 뭐야, 도소리야. 그 면상 좀 저리 치워라, 좀.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대가가 고작 괴물 취급이라니. 저 인간들이 하는 짓도 짓이지만 그런 취급을 받으며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그냥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집은 제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때부터 저한테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온전한 얼굴, 팔과 다리의 피부를 잃은 대가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 생각하며 친구 같은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남산에 있는 호텔에 가게 됐어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죠. 가는 길에 내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 오늘 일이 잘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기분 좋게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 로비를 지나쳐 가려는 순간 몰걸레질을 하고 있던 청소부의 걸레가 제 구두에 쓱 닿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분이 걸레로 제 구두를... 아, 구두에 오르기... 어디 잠깐만 앉아 계시면 저희가 금방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구두에 얼룩은 괜찮은데요. 제가 방금 이분이 하시던 걸레질 때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신들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호텔 VVIP 고객이셔. 당장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 주거지를 치웠습니다, 소장님. 회장님, 이거 구두 벗어주세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됐습니다. 매니저님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시죠. 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네, 지금 재밌네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들 뭐해? 감사하다고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얼굴도 이쁘신 분께서 심성도 고우셔서 우아하게 저희를 용서해 주시다니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박에 알아보겠던데 두 인간은 감쪽같이 저를 몰라보더군요. 하긴 그럴 만도 했죠. 목숨을 구해주고도 듣지 못했던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8년 만에 듣게 되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계속해서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 둘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저 인간들에게 그렇게 불리던 저는 이혼 후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지내다가 저는 제가 어릴 때 뭘 좋아했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그림, 바로 그림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허구한 날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어요. 저 혼자 그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했고 SNS 계정을 만들어 거기에 제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그림에서 온도가 느껴지는 건 처음임. 저도 그래요. 그림이 너무 따뜻해서 갖고 싶어요. 이 화가분 누구신지 아는 사람? 비밀에 파묻힌 화가로 제가 방송국에 제보했어요. 이분 방송에 나오시면 저한테 고마워하셈.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방송사에서 출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이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 요청에 응했죠.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 저를 만나러 온 제작진들은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말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냥 터놓고 얘기했어요. 8년 전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시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죠. 보기 흉하죠? 아니요, 흉하긴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그럼 혹시 시어머니랑 남편분도 방송에서 같이 인터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불가능해요. 실은 그때 그 일로 이혼을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속물 같아서 이런 얘기하기 진짜 싫은데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귀가 솔깃해지네요. 선생님 사연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숨기고 살 이유도 없으니 저는 그러겠다 했죠. 제 사연을 다 들은 제작진은 그 자리에서 저보다 더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원래 찍으려던 내용보다 더 깊게 제 얘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디님, 이거 우리 특집으로 가시죠. 시청률 무조건 잘 나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녀, 괴물이 되어 화가로 돌아오다. 제목 딱 나왔잖아요. 거기다 시댁 얘기까지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의 아픈 인생 얘기 앞서서 시청률 따위나 얘기하고 있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왕 할 거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죠. 이제 와서 못할 얘기도 없고요. 이렇게 제 얘기가 방송을 탄 후 방송국으로 엄청난 후원 문의가 쏟아졌다고 해요.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무료로 피부 이식을 해주겠다는 곳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요, 이혼을 하면서도 그 집구석이랑 단 1초도 더 얽히고 싶지 않아 위자료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끄는 게 싫어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나왔어요. 제 허삼을 치료했던 병원에서도 피부 이식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친정에 그런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형편도 안 됐기에 애초에 생각조차 안 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며 아무도 몰래 조금씩 모아온 돈에다가 나중에라도 더 돈을 벌어 얼굴의 화상 정도는 좀 덜 흉하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가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포기했어요. 8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 현대의학이 어찌나 엄청나게 발달했는지 화상을 입은 팔과 다리, 얼굴까지 모두 피부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렇게까지 수술이 잘 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처음 저를 방송에 출연시켜준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이 과정을 모두 담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도 꽤 많았나 보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괴물 화가에서 미녀 화가로 변해 있었고 제가 그린 그림들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어느새 제 수중에는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돈이 생겨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내가 다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사람이 싫었던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준 거죠.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함을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면서 새롭게 꾼 제 꿈이 떠올랐죠.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들, 그림을 판 돈까지 다 합쳐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꿈농장의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아이들의 꿈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꿈농장이라면서요. 저를 롤모델로 삼는 아이들도 많아졌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제 앞에 펼쳐진 꽃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지나간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나요? 아무튼 아까 제 구두를 걸레로 닦았던 그 두 년놈들 말이에요. 무릎을 꿇은 채 지 팔꿈치로 제 구두를 싹싹 탔던 전 남편이 히끔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혹시 나를 알아보나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이전보다 좀 더 예뻐졌거든요. 뭐 심각한 성형인간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 다쳐서 삐뚤어진 코랑 화상 때문에 늘어져 있던 눈꺼풀을 쌍수로 잡아주느라 아주 조금 예뻐졌을 뿐이라고요. 아무튼 무엇보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난 후 그 새끼가 지 엄마한테 칫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저를 몰라보는 게 확실했습니다. 엄마, 딱 내 스타일이다. 그치? 고급스러움이 아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네. 뿜뿜. 정신 차려 이놈아. 네 스타일이면 뭐 어쩔 건데? 보상금 받은 거 사업한다고 다 나이야 먹고. 지금 네 꼴이 어떤지를 좀 보라고. 그래 엄마, 그거야 그거. 우리가 지금은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도 한때는 사장님이었잖아. 내가 좀 차려입고 나서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엄마. 저 여자 좀 꼬셔볼까 어디? 주제 파악을 해라 이 새끼야. 아이, 어디 걸레로 아들 머리를. 그럼 뭐 머리 말고 주둥이에 젖 넣어주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란 작자가 대신 해주니 속은 좀 시원하더군요. 저는 그 인간들이 망해서 호텔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인간들은 뭔가 좀 아쉬웠나 봐요. 재단 사람들과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호텔 로비에서 아주 공손한 자세로 저를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저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걸고 싶어서 찌뼛찌뼛거리는 꼴이 아주 우습더군요. 하지만 그 인간들에게 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로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서 제 얘기를 언급한 덕에 저와 인터뷰를 하겠다는 기자들도 줄을 서 있었죠.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도 하고 눈맞춤도 하느라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도 팡팡 터지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사람들 무리를 빠져나왔더니 그 인간들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맘 같아선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아직도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차마 그럴 순 없었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나 지금 꼭 이래야 되겠어?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엄마, 나야 나. 엄마 아들. 내가 노래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잘 보라고. 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까 일 제대로 사과하고 싶은데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그거 비싸 보이는데 더럽힌 것도 죄송하고 그런 일로 그쪽 속상하게 한 것도 마음에 골리네요.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여기 호텔 식당에서 식사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그거 한번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 너무하시네 진짜. 제가 하루에 5시간 여기 호텔 화장실 청소해서 버는 돈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 이 호텔 식당에서 밥 먹으려면 사흘을 일해야 된다고요. 그걸로 내가 지금 밥을 사겠다는데 거절하시는 겁니까? 저랑 식사하는 게 왜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함께 쏘아올린 한 끼의 식사 시간. 그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앞날의 밑거름이 되어줄 테니까요. 아주 지랄이 풍년이죠. 네. 저도 물론 속으로는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래 이 색깔 색연필 같은 놈이 어따 대고 작업질이야. 딱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었다고요. 와, 하지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존경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특종이라도 하나 건질까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카메라 녹화 버튼도 눌러놓고 지켜보는 기자들도 있고요. 저는 끝까지 우아하게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제가 누군지 알고 이러시는 건가요? 꼭 알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저 참 시원시원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 제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인간입니다. 정말이에요?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우습지도 않죠. 어따 대고 저런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는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가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방긋 웃으며 그 인간 눈앞에 사진을 들이밀었죠. 이거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실은 저 이런 사람이었는데 많이 변했죠. 당신은 참 예전 그대로네요. 사진 속의 여자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뺏어 보더군요. 사진을 보자마자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괴물이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었죠? 당신이 어떻게... 왜? 괴물처럼 살고 있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예, 너 성형수술했니? 돈은 어디서 났어? 너 혹시 팔자 고친 거야? 말 좀 해봐. 생각하는 수준도 여전하시네요. 나를 왜 괴물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당신들이 괴물이라 그랬다는 거. 무슨 소리야? 우리 언제 너한테... 아니, 당신한테 그랬다고 이래. 됐고, 너 우리 좀 데려가라, 에? 그래, 우리도 마침 지금 일 끝났으니까 같이 가자. 아니, 이제부터 나 이 드론 호텔 일 안 해. 나 당장 때려친다고. 에이, 내가 당신 만나려고 이제까지 이 고생을 했나 보다. 아, 여보, 갑시다. 화장실 청소 때려치우면 후회하실 텐데. 후회는 무슨, 너 사는데 같이 살면 되기. 야, 근데 너 너무 예뻐졌다. 진짜 몰라봤어. 내가 너 이렇게 이쁜 줄 진작 알았으면, 이야,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네. 그치, 엄마? 그지 새끼들처럼 어떻게든 저한테 비붙으자는 꼴이라니. 거기다 전 남편 새끼는 제 얼굴을 보고 눈동자가 희번득거리는 게 정말 보기만 해도 토가 쏠리더군요. 이런 걸 보고 괴물들이라고 하는 거겠죠. 더는 그 괴물 같은 것들과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치근덕거리며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또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는 꼴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연은 언제나 끝이 있는 법이잖아요.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강연 시간 맞춰 도착하시려면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뭐? 회장님? 너 회장님 되냐? 이야, 진짜 잘 듣네. 무슨 사업하냐? 예, 여자가 그런 일 하면 힘들다. 이제는 네 남편한테 맡기고 너는... 비켜주세요. 그만 가시죠, 회장님. 네, 그럼 출발할까요?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좀 제발 나 좀 데려가. 예, 네 시엠이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 불쌍히 좀 여겨다오. 예, 며느리야. 괴물 같은 것들이 바닥에 엎드려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죠. 제가 차에 오르자 기사가 차 문을 닫았고 저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바닥에 조아린 그들을 향해 픽 비웃음을 한번 날려줬습니다. 왜 발길질이라도 한번 날리지 않았냐고요? 그 년놈들 화장실 청소하던 걸레로 싸대기 한번 날려주지 않았냐고요? 쌍욕이라도 하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나중에 묻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럴 걸 그랬나? 잠깐 생각도 했지만 결론은 아니요였어요. 굳이 제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끝까지 우아하게 그들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저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기자들은 절대로 그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동영상 찍어서 다 퍼나르고 기자들은 언론사에 기사 보내고 저는 다시 한번 뉴스 1면을 장식했습니다. 꿈농장 회장님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란 주간지의 기사는 뭐 지극히 속이 보이는 가십성 제목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특집으로 몇 주 동안이나 그 인간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낱낱이 보도해준 덕분에 제 지난 얘기를 모르던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네요.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이겨낸 제 불굴의 의지에 감탄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괴물이라 부르며 사는 내내 괴롭히던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웃음으로 대한 제 인성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그런 걸 의도한 건 맹세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네요.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인간들은 당연하게도 호텔 청소하는 일에서도 잘렸답니다. 그뿐인가요? 워낙 유명해진 덕분에 다른 데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며 욕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뒤늦게 제 기사들을 찾아보긴 했는지 종종 재단 근처에서 얼쩡거린다는 얘기도 몇 번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봤자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재단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또 그 년놈들 사진 찍어서 기사가 나오고, 그럼 그걸 보고 회장님 괴롭히러 괴물이 떴다며 저 대신 욕해주는 사람들은 또 생겨났거든요. 저요, 지금에 와서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어요. 막장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 인간들 처절하게 벌 줄 수 있죠. 그 인간들 이 세상에 발 못 붙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남은 날 동안 그런 가짜는 인간들 때문에 더 이상 제 인생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게 어떤 일이든 제 시간 1분 1초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야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얘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더 시원하고 유쾌한 사이다 썰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